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관심의 초점이고 러브 전쟁은 다소 지나간 유행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중단기적으로는 해당 전쟁이 중동 내부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거나 중동 이외의 지역에 천지개벽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란이 진짜로 참전하면 상황은 보다 심각해집니다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거 9.11 사태 직후의 미국처럼 살기를 뿜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란의 본격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아무튼 현재 유가 상황이 이스라엘 전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듯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하는 입장에서 추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말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 사안을 조망함에 있어서는 앞선 방송에서 설명드린 미국의 패권 전략, 적과의 동침의 관점이 연결됩니다. 본 방송을 보시기 전에 해당 방송을 먼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러시아의 불가피한 입장을 변호하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990년대 초반, 다들 아시다시피 소련이 붕괴하고 우여곡절을 거쳐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당시의 러시아는 파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방에 개방적이었고 서구와 여러모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지금의 푸틴 대통령은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이미지가 되어버렸지만 푸틴은 원래 실용주의자입니다. 특정한 이념에 경도되는 사람도 아니었죠. 푸틴이 단지 원했던 것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었던 러시아의 국채를 지키는 것뿐이었고 서방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를 재건하기 위해 서방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푸틴은 서서히 서방과의 완벽한 설린 우호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푸틴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클린턴은 그건 좀 하며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른바 대국 러시아의 자존심을 접고 미국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갈 생각까지 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원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평화 제스처를 거절한 셈이죠. 미국이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던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유럽 및 미국과 완벽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나토는 와야 되고 미국은 결국 유럽에서 모두 철수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이 경우 유럽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전반에 걸친 미국의 영향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죠.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가 하나로 결합하여 상호 협력하면 미국 이상의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겠죠.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협력은 미국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신 대로 미국은 나토의 동지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동유럽 국가들을 점진적으로 나토에 흡수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나토의 동진 상황이 보여지는데 이 지도에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반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나토의 일원으로 고려하여 지도를 살펴보면 러시아가 지켜내어야 할 국경선이 얼마나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러시아에 얼마나 큰 부담과 위협이 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측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하나의 땅입니다. 이 국가들 사이에는 사실상 산맥이나 강과 같은 자연적인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우크라이나 서부의 산지만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경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서유럽과 대치해야만 하는 러시아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장악해야 우크라이나의 산맥을 넘어오려는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상실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해 봅시다. 일단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 측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집니다. 물론 흑해에 대한 접근권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흑해 동쪽의 코카서스 지방 역시도 군사적으로 바로 열려버립니다. 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의 돈줄입니다. 유전지대이죠. 러시아가 체첸 공화국의 반란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진압한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코카서스를 빼앗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러시아는 서서히 와해될 겁니다. 러시아가 경제력을 상실하면 연해주, 시베리아 등이 차례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력이 곧 행정력이죠. 그리고 연해주와 시베리아는 결국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포섭될 공산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였고 현재도 최소한 크림반도 및 크림반도와 러시아 간 육로 회랑을 반드시 확보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코카서스 방어의 맥점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크라이나 전부를 러시아가 장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림반도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서방 진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진영은 결국에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 특히 미국은 중국과 대치한 상황에서 결코 러시아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러시아가 크림반도 및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육지 회랑을 확보한 상황에서 휴전하는 형태로 애매하게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서방이 야기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 말한 나토의 동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방권 편입을 원하는 서부와 러시아에 경도된 동부가 극명하게 갈려있죠. 동부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 정치 진영 간의 정권이 교체되어 왔고 그 와중에 2004년에는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센코가 독살당할 뻔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독극물의 여파로 유센코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 배후에는 친러 정권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또는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오렌지 혁명과 마이단 혁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합니다. 2013년에 발생한 마이단 혁명의 전말을 정리하면 당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던 칠러파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전격적으로 칠러 정책을 천명하고 당시 진행 중이었던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초기에는 물론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했지만 실탄까지 발사하는 칠러 정권의 폭압적인 진압에
결국 유혈 폭동으로 발전하였고 결국에는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야반 도주까지 하는 결과를 낳았죠. 혹은 다른 시각에서는 폭동이 먼저였고 칠러 정권의 폭력적인 진압이 나중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자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유는 백인 우월주의 극우단체인 소위 아조프 연대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들이 애초에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마이단 혁명을 사주했다는 주장이죠. 아조프 연대는 아시다시피 푸틴이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집단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주력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과 칠러 성향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등장합니다. 화면은 2013년 마이단 혁명의 현장에서 맥케인 상원 의원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연설하던 장면입니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거물급 미국 정치인이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가서 혁명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입장을 바꿔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에 중국의 유명 공산당 간부가 와서 연설하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한 아조프 연대를 CIA가 지원했다는 음모론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지만 어떠한 혁명이나 민중운동도 순수하게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정한 조직체가 배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죠.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한 프랑스 혁명부터 러시아 혁명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보이는 촛불 집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지 심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잡한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침략 전쟁이 되겠지만 러시아에게도 러시아의 국채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 정도에서 러시아를 위한 변호를 마무리해야 할 듯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전쟁은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에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이후에도 현재의 러시아가 계속 존속하기를 바라는 서방의 입장을 고려하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는 결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의 분단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단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결말이 유리합니다. 러시아가 붕괴되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영토를 빼앗긴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때 형제국으로 생각했던 러시아에 대한 영원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서방 진영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켰으니까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상당 기간 나토에 가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생존을 원합니다. 물론 해당 전쟁 이후 러시아는 죽지도 살지도 못한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으니 미국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미국에게는 죽어버린 러시아보다는 이빨 빠진 러시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은 양안 전쟁의 결말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점에서 본 양안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강자가 자신이 살기 위해 약자를 잡아먹으면서 벌어지는 생존 투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물고 물리면서 이해하기 복잡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을 간단히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